자, 여러분, 이동 법학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민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조문, 제1조와 제2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 준비하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헷갈리고 또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완전 핵심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그 애매한 부분들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낭비 없이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사인데 눈앞에 복잡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건에 딱 맞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법에 없으니 재판 못 합니다. 끝! 이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 질문, 법에 답이 없을 때 판사는 뭘 근거로 재판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민법 제1조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모든 민사재판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럼 바로 그 나침반. 민법 제1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조문의 제목이 법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우리가 아는 그 재판하는 법원, 콜트가 아니라 법의 연원, 그러니까 법의 소스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조문이 그 법의 소스들 간의 서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조문 한번 볼까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1순위, 바로 법률입니다. 만약에 법률이 없다? 그러면 2순위, 관습법으로 가는 거고요. 관습법에도 없다? 그럼 마지막 3순위, 조리에 따르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법률, 관습법, 조리,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법률. 이건 그냥 국회에서 만든 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얻은 국제조약이나 긴급명령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성문법, 즉 글로 쓰여진 법은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관습법. 이건 그냥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이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바로 이건 법이야, 지켜야만 해 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리. 이건 뭐랄까? 법의 구멍을 메우는 최후의 카드 같은 거예요. 건전한 상식, 사물의 본성, 정의의 원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문장이 관습법의 위상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통설과 판례는 명확하게 말해요.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습법이 법률이랑 같은 레벨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1군 선수가 없을 때만 대신 들어가는 2군 선수 같은 거죠. 법률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 이걸 학문적으로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보충적이라는 개념, 그리고 관습법의 요건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지 그 함정들을 한번 제대로 부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 진짜 정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하는 포인트. 관습법이랑 사실은 관습. 글자 하나 차이인데 법적으로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자, 보세요.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이에요. 법이니까 판사가 당연히 알아서 찾아보고 적응해야죠. 이걸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습은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냥 당사자들이 계약할 때 이런 관습을 따랐을 거라는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판사님, 우리 동네에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라고 직접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법원이 고려해줘요. 이 입증 책임의 차이,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객관식의 단골 함정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해요. 실제 기출지문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선택지 중에 이런 게 끼어 있는 거죠. 미 등기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가진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등기는 안 했지만 돈 주고 샀고 다들 그렇게 거래하니까. 과연 법원이 이걸 인정해 줄까요? 정답은 땡!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관습법으로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물권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라서 법률로 딱 정해놓은 것만 인정하자는 물권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긴 하지만 이 지문처럼 소유권에 준하는 막강한 권리를 관습법 이름으로 쉽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판례의 이 태도를 정확히 아셔야 함정에 안 빠집니다. 자, 객관식 함정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걸 주관식, 즉 사례형이나 기록형 답안지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실전 공략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1조의 논리 구조가 여러분 답안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만약 시험에서 처음 보는 낯선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멘붕이 왔다. 그때 이 4단계 프로세스를 떠올리세요. 이게 바로 법원 쟁점 답안 작성 공식입니다. 첫째,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즉 법의 공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둘째, 관습법의 적용. 법률이 없다면 혹시 이 분야에 적용할 만한 관습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조리의 보충. 관습법마저 없다면 이제 최후의 수단인 조리, 즉 상식과 정의감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쳐 사안의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만 쓰면 논리적으로 절대 허점이 없는 완벽한 답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이건 그냥 통째로 암기하세요. 지금 바로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기록형 답안 쓸 때 이 사건은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서론에 이 문장을 딱 박아주는 겁니다. 본 사안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 법원인 관습법 또는 조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어때요? 이것만 써도 답안지가 갑자기 전문가 포스가 나죠? 이건 진짜 만능 치트키 문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민법 제1조와 제2조의 위대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제1조의 마지막 카드, 마지막 보루가 바로 조리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럼 이 조리, 즉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뭘까요? 법조문으로 딱 박아놓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민법의 알파이자 오메가, 민법전 전체를 지배하는 대원칙, 법조계의 황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제2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조 조문을 보면 딱 두 문장이죠.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적극적인 명령, 즉 do's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믿음을 깨지 말고 성실하게 행동하라는 대원칙이죠. 반면에 2항,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라는 소극적인 금지, 즉 don't입니다. 아무리 내 권리라고 해도 남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칙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4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합니다. 첫째, 금반원의 원칙.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뱉은 말에 책임져라 이거고요. 둘째, 사정 변경의 원칙. 계약 맺을 땐 이럴 줄 몰랐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계약을 그대로 지키는 게 너무 불공평할 때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끝낼 수 있게 해주는 원칙입니다. 셋째, 실효의 원칙. 권리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가망이 있길래 상대방은 이제 권리 행사 안 하려나 보다 하고 믿어버렸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금지. 이건 2항을 구체화한 건데 권리 행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주된 목적일 때 그 권리 행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4가지는 사례형이든 객관식이든 무조건 나오는 A급 쟁점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원칙들이 실제 객관식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그 함정들을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이 판례 정말 중요하죠? 통상임금 판례인데요. 낚시 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면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하는 건 언제나 신의칙 위반이다. 그럴듯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지만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 정답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왜? 애초에 그 약정이 법 위반이라 무효였으니까 법대로 못 받은 돈 달라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 추가 수당을 주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근로자도 다 아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반드시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례형 문제에서 제2조는요, 다른 법조문을 다 적용해봤는데도 결론이 너무 불합리할 때 마지막에 꺼내드는 정의의 카드, 히든 카드 같은 겁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강의 무기죠. 상대방 주장이 겉보기엔 법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요. 바로 그때 이 문장을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뭐뭐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민법 제2조 제2항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답안에 나는 이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민했다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2조는 그냥 혼자 노는 조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도 신의칙이 기준이 되고요. 보증인 권리를 해석할 때나 불법행위 책임을 따질 때도 신의칙 정신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개별 조문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신의칙이라는 숲 전체를 봐야 민법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민법 1조와 2조를 깊게 공부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수천 개의 조문과 수만 개의 판례를 다 외워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 이 쟁점 뭐였지? 하고 당황스러울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을 구해줄 최후의 동화줄이 바로 이겁니다. 법률의 공백이 있을 때 길을 찾아주는 제1조의 논리적 사고방식, 그리고 억울한 결론을 막아주는 제2조의 정의로운 정신, 이 두 가지 기본 원칙만 튼튼하게 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의 답안지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